너무 환영하는 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도 못 왔어요. 거의 문 닫아뒀고 출입 못 하겠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 정교회는 한국 땅에서 정교회는 이렇게 한국 모든 교회는 정교회는 한국 정교회가 됩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전례는 1900년에 그 러시아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오셔서 시작이 됐지만 한국에 오면 이제 그것은 이제 한국 정교회의 이제 뿌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왔지만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있어서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서 전쟁이었죠. 러시아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에서 서로 전쟁을 해서 러시아 제국주의의 힘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강점한 건 우리 역사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어쨌든 선교사들이 오긴 왔는데 그러한 그 역사들이 있어서 그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어서 선교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자체가 이제 완전히 탄압받게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 세력이나 뭐 선교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미약했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50년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또 역시 그 유엔군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동군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한국 정교회와 이제 관련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지원이 있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지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정교회는 현재 세계 총대주교청 에큐메니컬 패트리아케이트의 관할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900년에 처음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예배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있었습니다.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 터가 있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다가 그 앞쪽에 지금 경향신문 그 빌딩 자리에 그 정교회 성당을 성 니콜라스 성당을 거기서 처음에 이제 마련을 하고 지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이 재산권 문제 즉 이게 러시아 정교회 것이었다가 나중에 일본 정교회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일본 정교회 관할이었다가 이게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땅과 건물이 다 적산이 됩니다. 그 적의 재산이 되죠. 그래서 그걸 한국 정부가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당연한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은 교회적인 것이고 그 이전부터 이제 교회 재산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소송을 해서 이제 이겨서 저희들이 그 교회 땅을 다시 찾고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변호사 비용, 법률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 아현동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동이었다 이렇게 온 이유가 그런 일 과정 때문에 왔었고 여기는 1968년에 처음 성당을 지었습니다. 1968년에 지어서 작년 재작년 2018년에 50주년이 돼서 세계 총대주교 바르톨레메 세계 총대주교께서 이제 방한을 하셨고 오셔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또 만나 뵙고 그 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오실 때마다 이제 방문을 서로 이제 만나시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68년에 이제 지어졌고 보시면 이제 축성이라고 해서 밑에 머릿돌처럼 되어 있는 거에는 1978년에 축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68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질 때는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비잔틴 양식이라는 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이제 조각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돔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은 이 돔 때문에 저희 교회를 대머리 교회라고 불렀었는데 돔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한 13억 명 되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정교회는 한 3억 정도 되고요. 개신교회는 뭐 교파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다 이제 터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여기 이곳에는 교구청, 한국 전체로 대교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구청과 성 니콜라스 대성당 두 곳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으로 되어 있는 금장식으로 되어 있는 모자이크인데
그 정교회의 기본이 됐던 그 부분이 사실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전체가 이제 처음 이제 그 종교로 공인받거나 이제 선교 포교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갑자기 이제 크게 된 것도 로마 제국 때문이었었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여러분 궁금해지시는 게 이제 정교회하고 천주교회 관계도 궁금하실 텐데, 천주교회는 서방교회라고 정교회는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나중에는 1054년에 서쪽에 있었던 이탈리아 로마 지역과 나머지 동쪽 지역 교회들이 지역 교회 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의 원인은 뭐 너무 자세하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게 천주교회고, 그게 이제 교구가 전 세계로 이제 다 퍼져 있죠. 동방교회는 거기 동방교회 중심이 되고 있는 그 큰 도시들이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당시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와 예루살렘까지가 동방교회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죠. 그 지역은 정교회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천주교인하고 개신교인밖에 못 봤는데, 거기 가면 저 같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대대로 전통적으로 처음 초대교회 때부터 정교회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성지, 중요한 성지는 다 정교회 관할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런 동방지역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적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예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자이크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주교회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고딕 양식, 이거는 나중에 유럽에서 이제 생기는 거고, 이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지역은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리스 문명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그 동방 지역,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한국인 성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성화를 공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제작하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마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면 정교회에 가보시면 특징적인 게, 또 들어가셔서 주목해서 보시는 부분들이 성화일 텐데, 그 성화는 정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사실 서방교회, 즉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성당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거기도 분열되기 전으로 올라가면 이탈리아 지역의 여러 성당들이 흡사 정교회 성당하고 비슷한 성당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성화들이 좀 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 한국 천주교회 성당 다니시면 성화 잘 못 보십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압도적으로 많이 보실 텐데, 그 정도로 보실 수가 없고, 조각들 좀 일부 좀 보실 수가 있고, 개신교회는 아마 그나마도 그냥 십자가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성화를 한번 보세요.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참 많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쪽 안쪽이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들어오셨겠지만 여기 또 입구 쪽에 작은 공간 거쳐서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발열책 하셨고,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평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당의 모습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기독교 역사 자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바뀌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인데, 이 성당은 카타콤바 아시죠? 지하묘불, 기독교인들 박해당할 때 숨어서 예배 보는 곳, 그 구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왜 그대로냐면, 지하묘불 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예배 보는 곳이 있었겠죠.
거기서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다, 지금 복음이죠.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들이 기록된 걸 다 전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여기서 그거를 모여가지고 다 듣는데, 세례 받은 사람도 있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 박해받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뭐랄까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체, 성혈, 성사, 그 영성체,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여기 천주교 신조 혹시 계시면 미사 때 늘 하시는 그것이 이곳에서 이 장소, 여기가 성소인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그 전까지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성사를 하게 되면 물러갔어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그 내보낸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분은 세례 받은 분들, 그 믿음을 이제 확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구별을 되는데, 그게 아주 또 중요하게도 예배 가운데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예배 중간에, 지금까지도 예배 중간에 그 예비 신자들, 즉 세례받지 않은 예비 신자들은 물러가십시오 하는 선포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1700, 8, 900년 전에 하던 예배의 그 모습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순서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공간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여기 지성소. 그래서 이 공간의 성격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는 예배의 모습의 의미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저 안쪽의 모습은 보통 천주교의 그 재단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만찬 식탁 테이블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주일날 하는 게 천주교에서는 미사고 정교에서는 성찬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는 성화벽 혹은 성상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말은 이콘에서 나온 이코노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되어 있는데 이제 예배 때는 이 문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열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보셔도 그냥 이렇게 일부만 보시게 되죠. 일부만.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저 안에 천주교 그 재단, 혹은 그 개신교 신자분들도 그냥 목사님 강대상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도 이렇게 마주보고 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천주교 신부님도 이렇게 마주보고 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196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1960년대에 했는데, 그것을 거치면서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 언어, 예배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옛날 천주교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천주교에서 그대로 아직도 따라 지키고 계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전례 언어 자체는 정교회는 어느 지역의 선교를 받는지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 언어,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988년에 슬라브 쪽에 대한 선교가 시작이 됐을 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10세기도 988년이면 그때 슬라브 민족들이 말은 있었지만 그 예배에서 또 그들의 성서를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그 알파벳이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문자를 알아봐야하면 키릴 문자가 그 키릴이라는 말은 문자 이름을 키릴이라고 하는데, 그 키릴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처음 슬라브 문자를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분은 당연히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종교의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 알파벳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어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알파벳들이 그리스하고 되게 닮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만 영어로는 P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왜 혹시 그 천주교 성당 같은 데서 크게 보면 PX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좀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이상하다. 군대 PX가 있는데 왜 성당에도 PX가 있을까? 좀 이상했었는데 그게 흐리스토스였습니다. 흐리스토스. 그래서 흐리스토스라는 P가 사실 R 발음입니다. 리스토스니까 R 발음인데 이제 종교 그렇게 이제 러시아 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선시대 감옥은 지금 저기 중각 있는데 공평동에 이제 의금부가 있었고 거기 전옥수라고 감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는 저쪽 중앙일보 있는 뒤에도 그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5년형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수감되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근대식 감옥이 처음 만들어진 건 이제 1907년 7월에 정미 5조약이라고 정민연에 체결됐다고 해서 조약이 체결되고 일제가 감옥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게 저쪽 부학제 밑에 거기에 처음 만들어져요. 거기에 뭐 옛날부터 그 자리가 명당 자리고 명당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이 금괴포란형이라고 해서 닭이 황금을 품고 있는 그런 형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로 이제 거기가 명당이라고 이랬는데 거기에 그런데 뭐 남자들이 5,000명이 모여서 우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저기 해서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는 남자들이 많이 수감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전해 오는데 1907년 그 조약 이후에 8년에 처음으로 서대문 경성 감옥은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서대문의 형무소가 이제 바로 처음에 경성 감옥이었다가 사람들이 거의 무화 상태가 되니까 12년에 여기다가 감옥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경성 감옥이 되고 지금 저기 서대문 형무소 거기가 이제 서대문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26년에 감옥이라고 하는 명칭이 형무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성 형무소가 되었고요. 저쪽이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경과를 좀 보면 46년도에 해방 뒤에 여기가 이제 마포 형무소가 되었고요. 61년 10월인가요? 그때 12월인가? 행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형무소라는 말이 교도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 교도소로 있다가 63년 9월 달에 안양읍으로 이전하게 돼요. 그래서 안양교도소가 되고 여기는 비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여기가 비터로 있던 장소인데 여기에 일부 부지를 폐합니다. 정부에서 팔고 나머지 땅에 뭐가 들어섰냐면 경서중학교라고 저쪽 지금 아현중학교에 있었던 건데 거기에서 경기공업고등학교하고 분리된 경서중학교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이전을 해오게 돼요. 그리고 91년도에 강서 양천 쪽이 거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학군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게 되니까
경서중학교가 가양동으로 이전해 가요. 그러면서 이거 빈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졌냐 하면 현재와 같은 서부지검과 서부지원이 만들어져서 95년도에 문을 열게 돼서 현재와 같은 위치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기에 다 설명이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뭐 3.1운동 이후에 최남선 한용운 그리고 서해가로 유명한 위창 오세창 선생이 여기에 뭐 수감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비밀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김일성의 숙부인 김형권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기에 수감되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sab은 95년에 이러한 역사들을 정리해서 세운 거고요. 그 뒤에 최근 2, 3년 전쯤에서 이러한 설명 안내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 사진은 많은데 경성 감옥 옛날 사진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경성 감옥의 모습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담이죠, 담. 담을 쌓고 이 안에 이런 형상이 있었고요. 이게 인왕산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도 경성 감옥의 사진이 잘 안 떠요.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사진은 많은데.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는 거기 가보고 이러면 그 파놉티콘 구조로 해서 한 그 망루에 서면 다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구조가 어떤지는 이 구조도 아마 이 사진으로 측면에서 이렇게 찍은 거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구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멈춰선 거는 혹시 이 사진 본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여기에 철길이 이렇게 있어서 9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 철길에 육교가 이렇게 있을까? 근데 기차를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진 지 한 20년 뭐 이렇게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경의선의 철로입니다. 경의선은 일제가 1904년에 노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부선에 이어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의주까지 가는 거였고 호남선을 통해서 경원선으로 해서 X자 모양으로 해서 철로를 기본적으로 구조를 놨거든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군사적 목적으로 용산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용산역에서 이게 출발을 해서 평양과 의주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서울역이나 당시에 초창기에 서대문역에서 가려면 평양을 가는데 일단 출발을 북쪽으로 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삼각지역 있는 데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920년도에 지금과 같은 모양의 그러니까 충정로에 보면 충정로 동아일보 사옥 옆에 거기 터널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아연 터널인데 그걸 1920년에 터널을 뚫고 지금 서부역 위쪽으로 쭉 해서 염청교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90도 가깝게 휘어지는 모양으로 철길을 놔둔 당시 토목공사나 비용이라든가 기술이 지금과 같으면 무압재로 바로 뚫고 가야지 직선화된 이런 철로가 될 텐데 그러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군사적 목적으로 경의선을 놓다 보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고가 도로 모양의 경의선 철로가 있었고 이게 그대로 있다가 지금 여기 저쪽에 있는 펜스 쳐진 데 있죠. 저게 경의선 철로입니다. 그래서 저쪽 포창 운동장 여기 있는 데서부터 해서 쭉 해서 지금은 공원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기 이른바 연터널파크라고 하는 그 연남동을 쭉 지나가고 가자역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이라고 하는 공원을 만들어서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땅값이 뛰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공원화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멈춰선 이유는 신민당사의 모습입니다. 6층 건물이고요. 원래 그 우리나라의 의회는 해방 직후에 48년도에 50선거로 해서 재헌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의회 건물을 사용했던 건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 이후에 부산에 가서는 동아대에 있는 건물 하나를 임시로 쓰다가 올라온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서울시 의회로 쓰고 있는 두빙강 건물에 이제 국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당사들이 다 있었어요. 공화당 당사도 종각 있는 데 있었고요. 신민당 당사는 초기에는 이제 그 인사동 북인사마당 이저 모양의 그 고형물 만들어 놓은데 그쪽에 있다가 75년도에 8월 15일 날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신축이 되어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당 당사들이 여의도에 가까운 데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민당 당사가 여기 79년 SK 허브 건물인데 저기에 79년도 5월 29일 날 저 건물이 610평의 땅에다가 6층 건물 이 모양으로 지었고요. 당시에 신민당 대표가 이철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박정희 정권과의 암암리에 거래를 해서 당시 제1은행에 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갖고 서울시가 땅을 제공해서 여기다 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5월 29일 날 이 사람이 대표로 있으면서 완공을 해요. 그리고 하루 뒷날 신민당 당대표 전당대회를 여기서 5월 30일 날 당사를 새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그걸 자랑할 겸 법적으로 자랑할 겸 해서 당대회를 여기서 개최합니다. 강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치열한 선거전이 벌쳐져서 당시에 김영삼 의원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그런 치열한 접전 끝에 김영삼 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당대회를 하지 않고 이를테면 뭐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당시에 열었으면 그때 당시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집회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랬다고.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선거를 했는데 선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서 당대회를 했다고 하면 결과가 약간 바뀔 수도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79년 8월 9일 날 YH 여공들 여성 노동자들이 여기에 정거농성을 하죠.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정거는 아니었고 당시에 김영삼 총재나 뭐 시민당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들어와서 농성을 했습니다. YH가 어디에 있는 공장이냐면 중랑 녹색병원 들어봤나요? 녹색병원 건물이 원래 YH 그 봉제 공장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발 공장이었고 봉제 이런 저기를 했는데 그 업주가 그 사장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임금을 주지 않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의 농성을 하러 들어왔는데 8월 9일 날 들어와서 8월 12일 날 새벽에 10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진합니다. 그래서 4층에서 김경숙 열사가 떨어져서 사망을 해요. 근데 경찰이 당시 발표한 거는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만 보고 이렇게 한 기록들에 보면 타박상이 있었고 골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떨어져서 사망한 게 보여지는 참사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는데 여기 신더스테이가 있던 이 자리가 한마음병원이라고 있었어요. 한마음병원으로 가는데 이미 사망을 한 상태에 도착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현장이 있거든요. 79년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김영삼 의원 제명파동이 발생하고 부마 항쟁으로 그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6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봉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경강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이곳이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 아파트를 이제 보러 왔습니다. 여기가 유서 깊은데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왔는데요. 아까 경성 감옥을 저희가 봤잖아요. 옛날에 그 마포 그 교도소짜리 거기에서 이제 교도소는 구치소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수감해 둡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감된 사람을 그냥 놀리진 않거든요. 일을 시킵니다. 노역하러 나온다고 하는 건데 원래 이 자리는 1907년에 연화공장이라고 하는 걸 일제가 만들었어요. 탁지부라고 하는 데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었냐면 이런 모양으로 해서 벽돌을 굽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기 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관수들이 인도해서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면 들어가고 이런 이제 일들을 했고요. 여기서 구운 벽돌 모양은 이게 이제 칼라가 아니어서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 바다에 가면 이런 돌들이 있어요. 관자가 찍힌 거, 경자가 찍힌 거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워갔던 벽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구워서 했던 건 이런 서대문 형무소에도 쓰였지만 대표적인 거는 조선총독부를 짓는데 여기서 구워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한 310만 장 정도의 벽돌을 여기서 찍어갖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뭐 최초의 지금 뭐 아파트는 저기 충정로에 있는 충정 아파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처음에 지어진 건 아파트 용도는 아니었고요. 호텔로도 쓰였고 뭐 인민군위원회가 거기서 지하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역사도 있고 이러다 하는데 50년대 이제 행촌 아파트, 종합 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치면 빌라처럼 연립주택 같은 형태로 지어졌다가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형 모양이 지어진 게 이 모양.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연화공장 이 자리에 이런 Y자 모양이에요. 6층에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연탄 보일러가 처음으로 있고요. 62년 이게 이제 준공식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테이프를 끊고 이랬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이게 62년 사진입니다. 항공 사진입니다. 이거는 64년 이후에 찍었던 항공 사진으로 보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존에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집들이. 아까는 6개 동이었잖아요. Y자 모양의 아파트가. 주변에 4개 동, 일자형의 판상형이 더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6층으로 이렇게 지어졌고요. 이건 아파트, 단지 아파트의 첫 출현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 우리나라의 첫 신도시였고, 강남 개발을 가능케 한 건 뭐 학교의 이전도 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한 상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전에는 강남 개발과 함께 이제 부동산 투기하면 땅을 사거나 단독주택 이런 걸 사다가 강남 개발과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아파트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또는 투기하는 데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상품이 되었던 건데 이때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요. 당시에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과 화장실을 몰아야 된다. 실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이게 낯설다. 그리고 위층에서 똥을 싸는데 아래층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화적 이질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이게 91년도에 이 아파트가 풀립니다. 풀리고 현재와 같은 마포 삼성 아파트가 여기에 단지로 들었습니다. 이게 95년에 들었었고요.
여기가 이제 첫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91년도에 이걸 헐고 나서 처음으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되는데 그것도 1호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 아파트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는 뭘로 바뀌죠? 브랜드가? 레미안으로 바뀝니다. 이 편한 세상을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아파트 브랜드가 처음 만들어진 게 용인에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대림 산업이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미안이 나오고 그동안 그러니까 저쪽 충정로 종근당 거기를 지나서 아연 거기서부터 쭉 해서 우리가 이따가 현석동 밤섬 그쪽까지 갈 텐데 거기가 이른바 강남에 대응하는 마용성 마포 아파트 단지가 섹터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삼성 아파트의 브랜드 삼성건설 이 부분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레미안 브랜드가 만들어지면서 삼성은 고급스럽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가 자이라고 이렇게 조사되는 게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여전히 성장하는 그런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공간으로 기억될 만하다 하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 이 도로 이름이 토정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이 섹터 여기에서 저기 아파트가 있는 저기가 토정동 법정동으로 토정동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검색해서 이렇게 토정동 치면 지도에 굉장히 작은 동으로 섹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15년 9월 17일 날 제작해서 된 거고요. 저기는 이제 토정 이재함 선생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걸 만들고 이런 지명이 붙은 건 토정 이재함 선생이 이쪽에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밑에다가 토구를 파고 위에다 정자를 지어서 토정이라고 이렇게 정자를 짓고 살았고 그래서 자기 호를 토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어서 붙였다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연관성을 가져서 토정동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게 되었는데 토정 이지함 선생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정 이지함 선생은 1511년에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62세가 되던 1578년 선조 11년에 사망합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토정 비결로 많이 알려졌어요. 비기로 토정 비결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분은 정통 성리학자입니다. 목은 2세의 7대 손이고요. 성리학을 공부를 했고 화담 서경덕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라든가 성혼이라든가 정철이라든가 이런 유학자들하고도 친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기골이 장대했다고 하고 얼굴이 커먹고 키가 컸다. 그리고 배 타는 걸 좋아하고 유랑하고 이러는 걸 좋아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들이 전하고요. 또 이분은 당시 당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벼슬길에 나가는 걸 포기를 했다가 1774년도에 처음으로 선조 때 청거가 되어서 포천 현감으로 갑니다. 그 갔던 이유는 벼슬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론과 구상들을 좀 실현해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분은 이른바 흥미론이라고 해서요. 재물을 많이 발달과 시켜서 생산을 해서 백성들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흥미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했다고 하면 산업공사의 그러한 체계에 따라서
홍업이라든가 상업을 굉장히 천시했는데 이 사람은 홍업이라든가 상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고, 그런 취지에서 포천 형남으로 가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녹봉을 다 그냥 나눠주고 헐벗은 거린들을 모아서 먹여주고, 또는 이제 그 농사를 짓거나 공업을 하거나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뚜렷한 방안이 안 나오니까 조정에다가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려서 호남에 만경들판에 그 어촌을 주면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포천현에 맡겨주면 위탁하도록 해주면 거기서 양식도 하고 고기를 잡아서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다. 그리고 황해도에 염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정에서 뜻은 좋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직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578년도에 아산현감으로 부임을 합니다. 아산현감에 부임을 해서 거린청을 만들고 이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이질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아요. 그런 뜻을 펼쳤던 분인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건 이른바 명리학적 관점에 이런 것들만 알려져서 토정비결로만 유명해요. 바로 앞에 보는 이곳은 토정 이지암 선생 영모비가 있고요. 저 앞쪽에는 토정 선생의 집터의 흔적을 알리는 토정 이지암 선생 집터 표석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토정 이지암 선생이 집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장소고, 토정 이지암 선생이 여기다가 이제 정자를 짓고 지하에 토구를 파서 살고 이랬다 해서 토정이고요. 호를 토정으로 썼던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동지명이 토정동이 되었습니다. 마포나루 이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포나루는 3개 나루라고도 한다. 여기 또 설명이 있어요. 왜 3개냐? 저쪽에 홍익대 뒤에 산이 와우산이죠. 그리고 그 서강대가 있는 산이 노고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 산이 용산이에요. 용산의 서쪽 사면. 그리고 와우산 짝 아래, 그리고 노고산 쪽 아래 3개 포구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개 포구가 있다 해서 3개 포구, 3개 나루인데 이게 한자로 마삼자를 썼어요. 석삼이 아니라 마삼이 되다가 나중에 이 지역 지명이 마포가 됩니다. 마포자. 그렇고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구한말 1885년에서 90년 이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마포에 이렇게 저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여기에 마포에는 객주도 많았고 색주도 많았다. 그리고 아까 저기 기와집들 있잖아요. 기와집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권이 발달하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마포에 유명했던 거는 마포 구두를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런 모양들 내서 마포가 형성되었던 거고요. 이게 188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포나루에 이 주변에 상권이 발달했는데 마포나루에 주로 많이 거래되었던 것은 소금, 새우젓, 그리고 삼남지방이나 경기도, 황해도 이런 데서 걷어들인 곡물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루가 굉장히 번창했다. 그런 장소예요. 앞에 그래서 이런 게 번창했기 때문에
거기 염리동이 있고요. 광세가면 염창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번창했던 장소가. 자, 여기서 이제 밤섬 설명 좀 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섬이 밤섬입니다. 저 섬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섬인데, 그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상 1914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행정구역은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여율리, 여자는 여의도, 율자는 밤율, 밤섬. 그러니까 여의도까지가 강북의 행정구역에 속했던 거예요. 그랬던 데고요. 그 뒤에 이제 저 섬은 사라지게 되죠. 68년 2월 11일 날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하는 김현옥 시장이 취임을 해서 홍수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 홍수 대비책으로 여의도에 이른바 그 둘레에 윤중제라고 하는 뚝을 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골재라든가 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폭파해서 그걸로 썼습니다. 당시에 여기에는 주민이 한 60가구 정도가 살았고 한 400명이 넘는 440여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디로 갈래? 봉천동으로 갈래? 창전동으로 갈래? 와우산 밑에 홍익대 뒷산 갈래?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도 밤섬이 보이는 창전동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쪽 광흥창역 이따가 우리가 애초에는 가려고 했는데 그 광흥창 바로 뒤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던 이제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주 비용과 뭐 토지 비용 이런 걸 다 해주고 집도 준다고 했는데 막상 옮기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천막 치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주 비용도 토지 비용이 800여만 원 됐고 주택 비용으로 740만 원 정도가 책정되긴 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애초 조선시대 밤섬은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포구가 많다 보니까 나루터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배를 수리하는 그런 일로 생업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수리하고 하는 이런 목공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섬은 폭발을 해서 섬이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섬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면적은 대략 한 7만 3천 평 정도의 면적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저쪽 그 서강대교 남쪽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속하고 이쪽 부분은 마포구 서강동에 속하는 현석동에 속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대략 표고의 평균 높이는 한 3m에서 5m 정도까지 높은 데까지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뭐 조류라든가 이렇게 와서 서식도 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남사협약에 가입된 생태 습지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한 3년마다 여기에 이제 지표 조사라든가 여기 섬의 크기라든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섬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강대교가 90년대 초반에 건설됐는데 서강대교가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섬이 여기 내가 하나 있죠. 저 정도 밑이었어요. 약간 밤섬을 물고 다리가 건설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섬은 저기까지 커져 있죠. 가만 놔두면 섬은 점점 더 커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주했던 주민들이 매년 2001년 이때부터 10월 달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데여서 그 후손들이 방문하는 행사를 갖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부군당이 저쪽 광흥창 공민항 사당 뒤편에 그쪽에 밤섬 부군당으로 옮겨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섬의 흔적은 이 지역 창 전동 앞으로 이제 옮겨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의 답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한학의 조예가 남달리 관심과 조예가 뛰어난 우성호 대표님이 여기 율도라는 시가 있어요. 저 이동무 조선 후기 정조 때 외교장과 그 검서관을 지냈고 광흥창 주부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도라고 하는 시도 남기고 이랬는데, 율도 시를 낭송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답사를 마친 거예요.